한 남자가 참호 속에 웅크려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 귓가를 찢는 듯한 폭탄 소리. 파시스트 반란군이 기관총을 쏘아대며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의 동지가 나의 뒤통수를 향해 총구를 들이민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적군의 포탄이 아니라 아군의 비밀 경찰을 피해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던 전쟁. 동물농장과 1984를 남긴 영국의 위대한 작가 조지 오웰은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최전방 아라곤 전선에서 적의 저격수에게 목이 관통당하는 치명상을 입고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병원 침대가 아닌 국경을 향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파시스트라는 거대한 악마를 눈앞에 두고도 합법 정부였던 스페인의 좌파 진영 한가운데서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핏빛 예고편이자 이념이라는 광기가 인간의 이성을 어디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보여준 스페인 내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스페인 내전의 큰 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6년 스페인은 두 개의 진영으로 쪼개져 있었죠. 한쪽은 왕과 귀족의 낡은 시대를 끝장내고 새로운 스페인을 만들고자 했던 합법 정부 좌파 공화파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대지주와 가톨릭 교회 그리고 군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쿠데타의 칼을 빼든 반란군인 우파 국민파가 있습니다. 우파의 수장 프랑코 장군은 파시즘의 두 괴물인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게 최신형 폭격기와 전차는 물론 콘도르 군단과 이탈리아 자원군단 등 수만 명의 병력을 지원받으며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파 국민파 진영에 가담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군대가 좌파 공화파를 턱 밑까지 압박해 온다면 좌파 입장에서는 이념적 차이를 잠시 접어두고 생존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겠죠. 하지만 합법 정부였던 좌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내부는 전쟁을 대하는 이념에 따라 크게 현실주의파와 이상주의파 두 세력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최전선 파시스트와 싸우는 것보다 후방에서 서로의 주도권을 뺏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먼저 현실주의파입니다. 모든 혁명을 중단하고 일단 전쟁부터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페인 공산당과 친소련 세력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마저 스페인을 외면할 때 스페인 국립은행의 금괴, 이른바 모스크바의 금을 대가로 공화파에게 소총과 전차를 대주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진정한 노동자 혁명보다는 서방 세계를 자극하지 않을 통제 가능한 합법 정부라는 껍데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소련의 막강한 무기와 자금줄을 쥔 현실주의파 공산당은 좌파 진영의 실세로 군림하며 무자비한 군사적 질서를 강요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 이상주의파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파시스트, 지주, 자본가를 몰아내고 그 힘으로 혁명을 완수해 완벽한 노동자의 낙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페인 최대의 아나키스트 노동조합과 반스탈린 성향의 급진 마르크스주의 정당인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당, 일명 포오미,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이란 우파 반란군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스페인의 본질이 바뀌는 사회혁명이 당장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 낭만적이지만 과격한 이상주의자들에게 혁명을 통제하려는 공산당은 파시스트만큼이나 역겨운 배신자였죠. 이처럼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세력은 결국 1937년 5월 공화파의 심장부이자 아나키스트들의 성지였던 바르셀로나에서 끔찍한 대형 참사를 일으키고 맙니다. 현실주의파인 공산당 주도의 정부군이 후방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아나키스트 노동자들이 점거하여 관리하던 바르셀로나의 핵심 통신시설 전화국 건물을 기습적으로 무력 침공한 겁니다. 최전방 전선에서는 우파 군대의 포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후방 도시 한가운데서는 어제까지 동지였던 공산당과 아나키스트 그리고 포옹 민병대원들끼리 기관총을 갈겨대는 총극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르셀로나 5월 사건입니다. 이 내전 속 내전으로 무려 500명이 넘는 좌파 청년들이 파시스트가 아닌 같은 좌파 공산당에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완벽하게 권력을 쥔 공산당은 소련의 지휘 아래 이상주의파들을 모조리 파시스트가 심어놓은 프락치로 매도하고 무자비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것은 조지 오웰이 몸담고 있던 포움이었습니다. 포움은 하루아침에 불법단체로 규정되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돕겠다며 포움의 민병대로 참전했던 조지 오웰은 이 끔찍한 배신극과 마녀사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거짓 선동과 전체주의에 소름 끼치는 민낯을 스페인에서 뼈저리게 체험했고 권력에 눈이 멀어 동지를 프락치로 몰아 학살하는 스탈린주의자들의 모습은 훗날 그가 역사적인 명작 동물농장의 억압적인 돼지들을 그려내는 결정적인 모티브가 됩니다.
좌파 공화파가 이념이라는 덫에 빠져 내전의 내전으로 자멸하는 동안 우파 국민파와 히틀러는 스페인 민중을 상대로 악마 같은 신무기 실험과 전술 훈련을 감행합니다. 1937년 4월 26일 오후 4시 30분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평화로운 소도시 게르니카의 하늘 위로 히틀러의 자랑 콘도르 군단 폭격기 40여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정기장날이었죠. 군대나 무기 공장 따위는 단 하나도 없는 평범한 시장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폭격기들은 아무 이유 없이 폭탄창을 열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11만 파운드에 달하는 고성능 폭탄과 소위탄을 장터 한가운데로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다가올 제2차 세계대전을 대비해 도시 전체를 지우는 융단 폭격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한 잔혹한 테스트였습니다. 게르니카 전체가 거대한 불기둥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고 불길을 피해 도망치는 여성과 아이들의 등 뒤로 독일의 폭격기가 기총소사를 난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프랑스 파리에서 듣고 분노에 몸을 떤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곧바로 붓을 들어 전쟁의 야만성과 파시즘의 폭력성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흑백의 거대한 대작 게르니카를 완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는 분열된 공화파에게 걷잡을 수 없이 절망적으로 기울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합법정부의 후안 네그린 총리는 1938년 7월 마지막 병력 10만 명을 쥐어짜 최후의 대반격 작전을 감행합니다. 바로 에브로 전투였죠. 초반에는 좌파의 기습이 성공해 우파 군대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하늘을 완벽하게 장악한 파시스트 폭격기들의 맹폭과 포병 화력이 좌파 군대를 압살했습니다. 양측은 무려 넉 달 동안 처절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참혹한 진지전이자 소모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압도적인 물량과 화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좌파 공화파의 에브로 군단은 이 전투를 끝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전투에서만 6만 명이 넘는 스페인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공화파 정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의용군 국제여단마저 전선에서 철수시켜버립니다. 결국 이 결정과 함께 공화파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이제 합법 정부인 제2공화국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는 스페인 땅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비겁한 민헨 협정과 방관, 현실과 이상으로 쪼개져 완전히 망해버린 좌파 진영 내부의 끔찍한 숙청과 배신, 그리고 파시스트들의 무자비한 화력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참담한 결말이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와 임시 수도 바르셀로나를 향해 프랑코의 파시스트 군대가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패배를 직감한 사람들은 피난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혹했던 전쟁의 끝은 전쟁보다 훨씬 더 길고 피비린내 나는 지옥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피로 물든 스페인 내전의 비극적인 결말과 그 후 무려 36년간이나 이어진 숨막히는 침묵과 학살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